부산 도시재생 변화의 파도를 타고라는 슬로건으로 펼쳐지고 있는 제5회 부산 도시재생 박람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부산 도시재생의 가장 핫한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15분 도시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전적으로는 도보라든지 자전거를 이용해서 15분 이내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뜻이 골자인데요. 오늘은 이 15분 도시가 주민의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총 3분께서 주제 발표 후 발표자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번 이슈를 통해서 주민 생활의 필수적인 시설과 서비스 이용에 최적 접근이 가능한 스마트 도시로의 변화를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쯤에서 빠질 수가 없죠. 아마 많은 분들께서 왔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공식 홈페이지 댓글창에 2021 부산 도시재생 박람회를 응원하는 댓글을 남겨주시는 선착순 10분께 커피 쿠폰을 증정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시는 순서대로 커피 쿠폰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15분 도시 부산을 주제로 정책 과제와 추진 계획 및 전략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 생활권 계획팀의 지훈성 팀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에 근무 중인 지윤성입니다. 저희 팀에서 지금 15분 도시를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이제 많은 분들이 최근에 시장님들이 오프라인을 통해서나 아니면 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여러 번 근데 저희 처음에 이 섭외가 들어왔을 때 이 정도 규모가 아니었고 그냥 조그마한 회의실에 앉아서 이게 캠코더로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온다랬을 것 같습니다. 이 핀 마이크가 너무 눈이 부셔서 대대로 하지 좀 꺼주시면 안 됩니까? 계속 해야 됩니까? 좀 피해야 되나? 감사합니다. 이거라도 좀 꺼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다 가는데 짧은 시간 동안 여하튼 어디까지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장님이 최근에 오프라인을 통해서나 아니면 그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15분 도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려서 그걸 들으신 분들은 좀 익숙할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아마 15분 도시에 대해서 많이 생소하실 겁니다. 그래서 시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앞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걸 구상 차원에서 간략하게 좀 주어진 시간 내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15분 도시의 개념이 이게 그 20세기 중반부터 쭉 발전되어 온 개념인데 2016년도에 모레노 교수가 내용을 좀 정리해서 15분 도시라는 걸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최근에 이제 글로벌 위기하고 코로나 감염병 등 때문에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C40이라고 이제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한 주 글로벌 도시들인데 이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도시계획 컨셉입니다. 그럼 이 15분 도시가 뭘 의미하냐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매체를 접해서 아시겠지만 이 도보나 자전거 등을 이용해서 그 일상생활, 그 다음에 일, 그 다음에 상업, 그 다음에 의료, 학교, 교육, 그 다음에 여가까지 15분 안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도시를 15분 도시로 일컫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갑자기 등장한 개념은 아니고 이제 20세기 중반부터 꾸준히 이제 그 담론처럼 논의되어 오다가 2016년 칼로스 모레노 교수에 의해서 15분 도시라는 개념이 정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발병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2020년도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이 재선 공약을 채택하면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이듬해 19년과 20년 사이에
그 멜버른은 20분 생활권, 뭐 포틀랜드는 20분 근린 생활권, 그 바르셀로나는 9분 도시, 그다음에 뭐 또 여기 나오진 않지만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마을 단위 20분, 뭐 통근 단위 40분, 45분 뭐 이런 식으로 개념들을 적용해서 각 도시 특성에 맞게끔 그렇게 변형 적용하고 있는 실험적인 개념들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개념 자체가 15분 개념 자체가 파리 가보신 분이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체로 파리는 환상형에다가 어느 정도 또 뭐 규칙적으로 좀 잘 발달되어 있는 유럽 도시를 모델들로 이렇게 개념들을 정립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는 이제 뭐 6.25 동란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지에 뭐 주택지들도 많고 또 길다랗게 이래 광양대교처럼 길다랗게 여기 광양대교입니다. 광양대교 길다랗게 선상형으로 발달되어 있는 도시 특성에는 좀 적합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뭐 다른 글로벌 도시들도 다 개별적 특수성을 보편성과 특수성을 반영하듯이 저희도 생활 편의 시설을 균형 있게 배치해서 시민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또 이동 최소화를 통해서 탄소 배출을 저감한다라는 이런 보편적 가치를 수용하면서 또 삼복도로에 형성된 생활권이나 선상형으로 발달된 도시 구조 또 지형적 특성들을 감안해서 또 생활별 특수성을 고려해서 좀 비판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런 취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부산에서는 15분 도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가치와 철학이 또 어떤 것을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있습니다. 하나는 생활 편의 시설이나 다양한 그 인프라들을 어떻게 좀 시민 편의적으로 재배치할 건지에 대한 고민과 또 DX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지에 대한 가치,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탄소 중립 그린 도시를 실현해 나갈지에 대한 큰 세 가지 가치 철학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물리적 공간을 어떻게 조성할지, 또 스마트 기술로 공간과 사람과 공간을 어떻게 연결해서 비효율성을 제거해 나갈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프트한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래 공간이 갖춰지면 그 공간이 갖춰진 시설들이나 아니면 편의 시설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컨텐츠를 어떻게 강화해 나갈지,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최소화할지, 그럼 이 최저가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시민 삶을 개선하고 생활 밀착형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술로 사람과 공간을 연결해 비효율성을 제거한다라는 말들이 사실상 안 와닿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생활 편의 시설들을 굉장히 많이 보급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보급하고 난 다음에 이게 과연 시민들이 잘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다양한 센서 기술들이 발달해서 이 편의시설들의 센서를 좀 설치해서 트래픽을 어떻게 뭐 확인한다든지, 또 프로그램에 등록할 때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빅데이터에서, 아니면 그 각종 저희 지금 SK텔레콤이나 이런 모바일 이동통신 GPS를 통해서 얼마나 유동인구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만약에 시설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은 일단 컨텐츠를 보강하고, 그다음 시스템을 좀 개선하고, 또 필요하다면 운영 체계를 또 민간에 위탁하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좀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이런 말들이 이제 스마트 기술로 사람과 공간을 연결해서 비효율성을 제거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 가지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별로 어떤 그 과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5분 생활권 도시는 이게 제일 처음 이제 촘촘한 도시 맵을 구성한답니다. 이 생활권 내에 현재 저희가 이제 기본 구상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시정비계획법상에 부산시 전체를 62개 생활권으로 구분해뒀습니다. 이제 많게는 각 자치구별로 쪼개져 있는 실정인데, 그 자치구 16개 구군별로 많게는 5개에서 적게는 2개 정도의 수준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이 생활권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생활 편의 시설들을 배치해 나갈지에 대한 그런 지도를 만들어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 편의 시설들을 역세권 근처에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구축해 나갈지에 대한 역세권 컴팩트 타운 조성하는 부분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 도시 관리 계획상에 그 용도 지역 이런 걸 갖다 어떻게 또 인센티브를 줄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 보행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지, 그다음 다양한 지금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그 문화체육시설들을 복합화시키는 사업들을 거의 16개 구군에서 한두 개 사업들은 다 들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공공시설들을 어떻게 다기능해 나갈지, 그다음에 이제 공공교통망을 어떻게 확충해 나갈지. 현재 이제 요 보이시는 게 트램인데, 저희 트램 같은 경우도 그 부산시에서 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곳이 이제 2개소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바로 뒤에 있는 이제 시베이파크 선인데, 여기 이제 북항 재개발 1단계 구역이 이제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요 1단계 구간을 일단 임시적으로 1단계 1-1단계를 이제 여러 기관들을 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륙도선이라고 이제 경성대부터 또 저 올도 SK뷰까지 이렇게 노선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들 아시다겠지만 이제 어반루프 이런 것도 공공교통망 확충 안에 큰 카테고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이 편의시설들을 어떻게 확충할 건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지만이 아마 또 저희도 그 예산을 투여할 발명분이 생기니까 어떻게 그 기준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맨 왼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가 그 국토부에서 발간하는 기초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에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보시겠지만 이제 성인 남자가 걸음거리가 한 시간당 5km 정도 되는데 15분 동안 걸으면 한 1.2km를 걸을 수 있습니다. 요 데이터가 지금 사상구 데이터인데 12개 시설 사상구 데이터 전부 500m 거의 안에 있습니다. 요 노인교실이 볼록 튀어나온 노인교실이 한 515m 정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전부 다 500m 아니면 한 7분 정도 걸으면 아마 저 모든 시설에 다 접근할 수 있는 걸로 이제 데이터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토부 데이터인데. 그러면 시설 확충을 하려고 하는데 이 데이터만 가지고는 확충할 시설이 더 이상 없지 않습니까? 다 지금 15분 이내에 생활 편의시설 다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부산 시민들이 이 현상에서 이 실태에 만족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요 보면 여가생활 만족도하고 주거 만족도들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가생활 만족도들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죠. 예, 부산시 16개 구군 전체가 하향 평준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여가생활 만족도 안 좋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화체육시설들이 기반 시설들이 제대로 보급이 안 돼 있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또 다른 데이터를 찾아봐지게 되는 거죠. 그 옆에 데이터들이 이제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이게 인구 10만 명당 그 문화체육시설 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부산시가 현저히 낮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문화체육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운영 체계를 점검을 하고 또 필요시에 컨텐츠를 보강해서 이 시설들을 일단 활성화시키고 난 뒤에 주민 수요에 따라서 관계되어 있는 시설들을 확충해 나가겠다. 이런 기본적으로 이제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여담이겠습니다만은 저희 집 주변에 그 도서관이 없다가 한 몇 년 전부터 도서관이 생겼는데 그 없을 때는 모르겠는데 생기고 나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전략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 생활 편의 시설이 없을 때는 잘 모르지만은 보급하고 난 다음에 시민생활 내에 이제 포함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삶의 만족도가 많이 향상된다는 걸 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고 많은 데이터들이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전략 과제이자 전략 자산이자 또 앵커 시설인 도서관을 어떻게 확충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도서관이라는 것 자체가 뭐 말씀드렸듯이 검증된 사회적 자본이라는 표현들을 사회학자들이 많이 씁니다. 이유가 이제 이게 책을 보는 공간을 넘어서 이미 이제 그 생활권 내에 있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지에 대한 역할까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도서관에 대한 기능을 그리고 지위를 광범위하게 인지를 하고 이 도서관을 확충하거나 개선하거나 유지하는 데 관대하라는 게 사회적 학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도서관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다는 기저 아래 아날로그 기능과 디지털 기능을 복합해서 어린이 문화 공간을 2030년까지 총 500개로 확충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동이 16개 구군에 205개 동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최소 2개 이상씩 배정이 되는 거고요. 이 내부에는 이제 독서 미술, AI 학습 뭐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공교육 책임성을 좀 강화하고 또 부모와 함께하는 뭐 체험 프로그램들도 운영해서 세대 간 통합을 이루어 나간다. 이런 기본적인 모토를 가지고 있고요. 다 된 겁니까? 15분? 예. 그리고 뭐 세대 통합을 통해서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디지털 스마트 도시인데 디지털 스마트 도시는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나 도시 안전, 그다음에 헬스케어, 이제 스마트 리빙 이런 쪽이 있고요. 단순히 이제 현재는 도시 운영 쪽으로 많이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만은 이걸 어떻게 생활권 내로 이제 시민 생활 내로 접목시킬지에 대해서는 시킬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현재 저희가 이제 현재는 스마트 시티라고 하지만 이 스마트 시티에 대한 기술들이 엄청 진화하고 발전했습니다. 2005년도부터 이미 UCT라고 유비쿼터스 시티라고 이게 그때 도시 계획을 수립해서 해외에서 상도 받았었습니다. 2005년도에. 그 이후에 또 센텀 스마트 시티 실증을 통해서 다양한 스마트 기술들을 접목을 시켜본 실정이고요. 이제 12월 달 되면 한 50여 세대 정도가 에코델타 스마트 시티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저희가 12월 달부터 시작하는 로봇 배송도 여기 들어갈 건데 아마 식당 다니실 때 보셨을 텐데 이제 그 로봇이 쟁반을 그냥 실어서 테이블로 자기가 알아서 막 이동하는 그런 개념으로 로봇 배송부터 일단 시범 사업을 실증할 예정이고 SPC를 설립해서 12개 분야 34종의 서비스를 이제 실증을 해 나갈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나 아니면 결과들을 가지고 이 다양한 생활권에 있는 분들이 이걸 보고 이런 기술들은 우리 생활권에도 설치하면 좋겠다라는 게 눈에 보일 때 그 기술들이 자연스럽게 부산시 전역으로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고민하는 게 이런 부분인데 이제 저희 파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한 80%가 넘기 때문에 도보로 이동하는 건 아니면 대중교통을 활용하거나 해서 개인 이동 수단을 현지에 줄이면서 탄소 중립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버스나 택시, 지하철을 제외하고는 이 PM을 이용할 만한 여건이 사실상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산복도도 많고 또 노폭도 좁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 이건 이제 현재 보고타나 이런 데는 가운데 이 CRT라고 하는데 가운데 차선 중앙에 이 자전거 전용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한데 이런 것들도 이제 사회적으로 컨센서스를 좀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여건이 되는 쪽에 좀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탄소 중립 근린 도시입니다. 자, 이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양한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내외 정원 조성이라든지 미세먼지 저감 숲이라든지 공개공지 활성화 등 맞춤형 도시숲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산림 복원하고 유해 토지 조림하고 이렇게 탄소 흡수원을 좀 확대해 나가려. 특히 요 공개공지라고 이제 상업 건물이나 아니면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대지 면적의 일부분을 공개해서 공원화 시키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면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든지 이런 기회에서 이제 조성되어 있는 공개공지들이 있습니다. 이게 10년이 지나면 민간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재정을 투입해서 개보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개 공지들을 좀 활용해서 좀 뭐 도시숲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번에 탄소 배출 저감 파트인데, 예, 청정에너지를 활용한 요 에너지 자립 마을이나 뭐 제로 에너지 건축물, 요게 이제 산림청 건물인데 목조 건물입니다. 오른쪽 에 있는 게 목조 10층 건물인데 국내 최초로 10층까지 올렸고요. 이게 뭐 건설과 뭐 이게 철거할 때 물론 뭐 친환경이지만은 이걸 지어 놓으면 여기 목재들이 그 이산화탄소를 품고 있어서 뭐 그런 뭐 이산화탄소 저감 쪽으로 많이 생각을 갖고 있는 이슈가 있는 그런 건축물이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이제 아마게르바케라고 이제 코펜하겐에 있는 건데 이 열병합 발전소입니다. 이게 사실상 기피 시설인데 요 위에 상부 공간을 스키장으로 만들어서 지금은 뭐 주민 친화 시설로 거듭나 있는 상태고요. 예, 뭐 이게 친환경 ESG 쪽으로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시설입니다. 예, 저희도 이제 현재 각 구군별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 선별장을 어떻게 복합화해서 업사이클링 기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좀 모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시민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시민 여러분이 탄소 중립이라는 그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실현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경과 과제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3월 25일 날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자가 이제 부산 혁신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제 15분 내에 일상생활 강연한 15분 도시를 재구성하겠다라는 공약을 하셨고요. 그다음 5월 부임 취임 이후에 5월 23일 정책당 구성하고 뭐 또 비전 선포도 하고 현재 비전 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현재 한 81% 정도 16개 구군 중에 13개 구군을 완료한 상태고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전력과제들인데 보시면 이제 뭐 역세권 컴팩트 타운 조성한다. 그다음에 맞춤형 도시숲 조성한다. 뭐 이런 것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뭘 어떻게 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제 비전을 발표했던 모든 것들을 좀 부산 실정에 맞게끔 만들어 나가는 그런 비전 작업들을 기본 구상 용역 작업들을 지금 착수해서 뭐 단계별로 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민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현재는 뭐 자치구군과 함께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전제로 뭐 정책 공모를 실시합니다만은 이 3대 분야 2개 유형을 구분해서 이제 총 사업비 한 1,400억 정도 될 겁니다. 이 3년간 지원하는 거는 이제 120억 정도 지원을 해드리고 또 2년간 하는 거는 뭐 30억 정도 지원을 하는데 11개 근린 뭐 11개 복합 5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 집행부 예산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시의회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회와 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고 또 시민의 아이디어들이 그 15분 도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매체나 아니면 그 여기 오늘 참석하신 RTBP 등 이런 기업들과 민간과 뭐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도 개발해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부산광역시에서 바라보고 있는, 지향하고 있는 15분 부산형 15분 도시에 대해서 가치와 철학을 느껴볼 수 있던 시간이었는데요. 주요 정책 과제와 추진 계획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김지연 교수님께서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변화하는 도시공간에서 15분 도시의 의미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텐데요. 지금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김지현입니다.
저는 좀 지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15분 도시라는 것이 어떤 개념과 연관이 있는지 그것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현재 얘기되고 있는 15분 도시라는 것이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 15분 도시가 무엇을 어떤 내용을 좀 담았으면 좋겠고 그래야 할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이고 이게 제가 뭘 잘못 눌렀나 봅니다. 요 오른쪽 이게 맞나요? 예. 제가 뭔가 제가 잘못 누르면 요 화살표인가요? 요거? 죄송합니다. 됐네요. 예. 제가 이런 걸 잘 못 따라서 죄송합니다. 예. 일단 처음 이제 어떤 개념들하고 주요하게 좀 다 있는가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아주 굉장히 좀 전에도 이제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주 뭐 근시일에 갑자기 이게 나타난 것은 아니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빨라야 한 70년대 이때부터 얘기됐던 이제 압축도시 컴팩트시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과 그 다음에 이런 컴팩트시티라는 개념을 기존에 이미 많이 발달된 기존 도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까라는 측면에서 도시의 어떤 기본 단위 측면에서 이 근린주거라는 개념 굉장히 오래된 개념인데요. 요거 두 가지가 아마 큰 축이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컴팩트 시티 얘기할 때는 이게 좀 너무 개념이 큽니다만은 지속 가능성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후대에 후손들이 필요한 어떤 자원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해치거나 지워버리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지금 현세에서 쓰는 것, 갖다 쓰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갖다 막 쓴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형태의 개발, 그런 행위들, 그런 것들을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너무 큰 범위다 보니까 밑에 이제 보시면 그 유엔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해서 한 17가지 큰 목표를 잡고 그 각각의 17가지의 세부 항목을 가지고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 15분 도시나 컴팩트 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번, 9번, 11번처럼 지속 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 기반 시설 혹은 건강과 웰빙 이런 식으로 이제 연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압축 도시 컴팩트 시티를 보여주는 것 중에 이제 가장 그래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림이었는데요. 어떤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건데 왼쪽 그림은 이제 미국의 아틀란타시에 있는 그 도시화된 지역의 면적입니다. 오른쪽은 유럽에 있는 바르셀로나의 아주 오래된 도시화 지역의 면적이죠. 눈으로 보시기에 이제 아주 면적 차이가 큰데 사실은 밑에 보시면 인구는 바르셀로나가 좀 더 많습니다. 2.8밀리언이 돼 있죠. 그런데 지금 밑에 이제 그 주요한 온실가스 중에 하나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바르셀로나가 아틀란타보다 10배나 더 적습니다. 더 많이 사는데 훨씬 더 적게 배출하죠. 이것이 어떤 지속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좀 얘기했던 컴팩트 시티라는 것과 잘 맞아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좀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보고서를 좀 보시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좀 작고 다른 도시보다 좀 작고 그 다음에 보행에 좀 프렌들리하고 친화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좋은 대중교통이 서비스가 되고 공원이나 공공공간을 많이 가지고 작은 범위 안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서비스가 되면 삶의 질 측면에서 단순히 이제 온실가스 배출 이것뿐만이 아니고 삶의 질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고 에너지 소비량도 적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연구 결과로 이제 나오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운영을 해왔던 스톡홀름이나 코펜하겐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제 줄은 것뿐만이 아니고 그 동일한 기간에 경제 지표도 좋아졌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이제 환경적인 측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뭔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정주 환경의 어떤 모습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정의가 조금 후에 말씀드릴 15분 도시와 아주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밀도가 높고 근접성, 모든 기능들이 가까이 모여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개별적인 교통 행위가 아니고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연결되고, 그다음에 각종 도시 서비스와 그다음에 일자리도 많이 공급이 되는, 그렇게 컴팩트하게 꾸며준다면 밑에 장점이 이제 에너지 사용이 당연히 적고요. CO2 배출량도 적고, 그다음에 기반 시설, 도로나 뭐 공원이나 뭐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 서비스 일자리 제공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통 비용을 낮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사람들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꺼리낌 없이 큰 문제 없이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동성을 증가시킨다는 사회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얘기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주요한 15분 도시의 개념과 즉시 연결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개념을 큰 도시, 우리가 부산처럼 이제 큰 대도시 같은 경우에 이것을 적용하려면 어떤 식으로 돼야 돼? 이미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도시의 가장 기본 단위 어떤 생활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이제 확장시키면 되겠다. 다만 이것이 이제 똑같은 것을 반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생활권에 맞는 특성에 맞춰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시면 이제 그림은 클래런스 페리라는 분이 1920년, 20세기 초에 이제 말씀드린 건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이제 도시를 좀 뭔가 적극적으로 꾸려야겠고 계획을 세워야겠고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 이미 나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꼭 필요하고, 작은 공원, 그 다음에 놀이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작은 상점들,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 다음에 공공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꼭 걸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범위를 여기 동그랗게 지금 보이시는데, 그것은 반경 약 400m. 반경 약 400m면 아마 계략적으로 했을 때 한 5분 정도. 그러니까 이때 이미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기능들, 이런 얘기들이 이미 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확장이 돼서 작은 근린주구가 몇 개가 합쳐지고 또 그것들이 더 큰 단위로 합쳐지면서 도시를 이룬다. 그리고 도시의 관리의 차원에서도 역시 그런 식으로 이제 해나가면 어떠냐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서, 이것은 뭐 그 당시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도 도시계획 상에도 근린주구라는 개념이 여전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15분 도시라고 하는 것은 컴팩트 시티와 그 다음에 이제 근린주구 생활권, 그래서 그런 그 두 가지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 이제 다른 15분 도시의 그런 내용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아마 자료를 찾으면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은 아마 파리에, 우리 팀장님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파리의 15분 도시일 겁니다. 그래서 칼로스 모레노라는 분이 그 전부터 얘기되던 것을 정리를 하셔서 15분 도시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15분 도시란 보행 또는 자전거,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교통 행위, 대표적으로 이제 보행과 자전거고, 그것을 이제 15분 거리 이내에 배치하겠다는 거죠. 근데 보행의 15분과 자전거의 15분은 다른 것이어서 약간 그 영역의 차이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또 시설의 배치도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도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좀 유형화시키자 해보면 한 6가지로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주거, 일, 그 다음에 이것들을 위한 여러 가지 서플라이들, 그리고 교육, 그리고 건강, 그리고 뭐 노는 것들, 그 6가지 기능들을 5분과 5분이 아니고 15분, 보행의 15분과 자전거의 15분 권역 안에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그렇게 꾸려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리의 15분 도시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럼 도시의 어떤 특성을 크게 이제 15분 도시는 가져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접성,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까이 다 모여 있어야 되고요. 컴팩시티 얘기와 이제 비교해 보시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다양성, 그러니까 다양성과 밀도는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 개념이죠. 도시 생활에 필요한 다양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복합적인 토지용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복합적인 토지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런 말하자면 가게들이 장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갈 수 있는 어느 정도 밀도 이상의 사람들이 필요하죠. 살아야죠, 가까이에. 그러니까 다양성과 밀도는 같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편성, 이건 사회적인 것인데요. 이러한 그 생활권, 만들어진 생활권이 누구에게나 사회적으로 배제돼서도 안 되고 경제적으로 배제돼서도 안 되는 누구나 거주 가능한 곳이 돼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세부 방안에서 다양하게 이제 커뮤니티와 인터랙션이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작은 생활권이지만 누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어디에 가고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많은 활동이 벌어지고 있고 언제 벌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단순히 이것이 이제 관이라든지 계획가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계획가들, 그 다음에 활동가분들, 이런 분들과 전부 다 같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지만 이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용도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기반 시설을 창의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들, 이런 걸 통해서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 방안을 설정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이제 멜버른인데요. 멜버른의 20분이라고 얘기하는데 20분이 이제 15분과 뭐가 다르냐면, 여기서 20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뭐 설문을 했거나 이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 10분 정도는 자기가 걸어갈 수 있겠다, 기꺼이 이렇게 주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든 어디에서 10분 정도를 걸어갔다가 일을 보고 다시 10분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20분 동안 20분 만에 볼일을 보고 돌아오는 이런 구조로 생활권을 꾸리겠다라는 이제 내용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밑에 보시면 위에 보시면 플랜 멜버른이라서 도시 기본 계획과 같은 그런 성격의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것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이 멜버른에서는 새 지역에 이제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봤어요. 그리고 시행을 하고 이미 거기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레슨을 좀 얻었죠.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좀 얘기하고 있는 자료가 있었는데요. 처음이 이제 장소 중심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이제 5분 뭐 교통, 보행교통, 자전거 교통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네트워크라든지 어떤 시설 배치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꾸 좀 이게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사실은 걸을 수 있고 걷고 싶고 자전거를 타고 싶고 이런 곳은 그러고 싶은 장소여야 됩니다. 그러고 싶은 기능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장소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장소 중심 계획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해당 커뮤니티와 아주 긴밀한 파트너십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빨리빨리 이제 어떤 주민들의 요구와 이런 것들에 대응할 할 필요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이것을 꾸려나가는, 밀도 있게 꾸려나가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창의적인 여러 이제 아이디어가 많은 활동가분들이라든지 디자이너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서 빨리 아이디어를 받아서 한번 평가해보고 다시 적용해보고 이런 어떤 벌써 15분이군요.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5분이 이렇게 빠른 줄 몰랐습니다. 예. 캐나다의 오타와에서도 이제 지금 이것은 기본 계획에 해당하는 그 도서에 포함된 도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15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 이제 부산에서도 빨리 이제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내용은 파리나 멜버른이나 오타와나 아니 다른 여러 군데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일단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하자면 친환경 보행 수단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 서비스와 일자리를 그 생활권 안에서 가능하면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장기적이라는 부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사실은 아주 긴밀하게 데이터를 이것이 좀 또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데이터를 잘 모으고 잘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죠. 주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다음에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잘 유연한 것들을 맺는 것들, 그리고 사회적인, 경제적인 어떤 인클루시브네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접근 가능하고 공평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부산에서는 지금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첨단 스마트 기술, 그린 스마트, 탄소 중립, 15분 도시와 관련해서 이제 약간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당연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목표를 향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과 툴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될 15분 도시 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이제 정보 제공이나 아이디어 보여주시는 게 좀 있으면 좋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게 이제 저는 이거 이제 제가 잠깐 동안 그 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 얘기되고 있는 지금 부산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어떤 여건이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15분 도시의 주요한 내용과 한번 연결시켜 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산시에 지금 실제로 만약에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런 식이 좀 더 이제 면밀하게 하겠죠. 부산의 상황과 15분 도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좀 더 지금도 물론 잘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한번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의 15분 도시는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인간 중심 도시고요. 그다음에 다기능 복합 도시고 세 번째로는 지금 제가 이제 발표 제목으로 정했던 이제 변화하는 도시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간 중심 도시는 보행과 자전거 통행,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보행과 자전거 통행이나 어떤 그런 교통적인 측면이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걸을 때 자동차와 범죄로부터 안전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걸어서 가지만 편리하게 내 목적지에 닿아야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제가 원한다면 얻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작은 이 범위 안에서 나에게 제공되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내가 있는 이 생활권이 내 동네, 내 마을 그래서 내가 걸어다니면서 아는 분도 만나고 뭐 이럴 수 있는 좀 먼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보행과 자전거 이런 것이 중심이 되는 도시공간이라면 당연히 이런 인간중심 도시가 돼야 되는 건 아닌가 좀 단어가 너무 큰 얘기 같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제가 잡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복합 다기능 도시인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도시 생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 그리고 이에 대응한 복합화된 도시공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도와 그 다음에 다양성은 같이 가야 되는 것이니까 적정 규모 밀도의 사람들이 살아야 거기서 다양한 수요가 발생하고요. 그래야지만 다양한 사업의 내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내용은 위에 이제 제가 잠깐 적었습니다만 제인 제이콥스라고는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끼친 도시계획 분이 이미 60년대에 많이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복합된 기능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블록이 너무 커서 막 많이 돌아가야 되거나 그러면 안 되고 빨리빨리 코너 들어와서 아는 사람도 만나고 내가 가게도 가야 되고 이런 규모 그리고 너무 갑자기 도시 환경이 바뀌거나 해서 새로운 건물들이 막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오래된 건물에 오래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의 점차적인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집적 규모 밀도죠. 이런 얘기들은 이미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되었던 거죠. 사실은 우리 15분 도시라는 것이 오랫동안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은 이미 얘기가 많이 되어 왔던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변화 가능성인데요. 이게 이제 생활권 구성을 한번 해놓고 그것이 이제 경직되게 아무 변화 없이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이동한다는 거 지금 약간 이제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이제 보행 이동 뭐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이동을 한다는 것과 물리적으로 그것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내가 움직여서 가서 정보, 상품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한 접속의 의미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미 물리적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접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환경에서 이미 많이 경험했죠. 그래서 생활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물론 보행과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아까 말씀드린 그 외부 활동이 있겠습니다만 역시 그 접속 혹은 언택트라고도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이동 가능성으로서 우리 15분 도시 생활권에 포함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그것을 가져가되 주민들의 요구와 도시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우리가 보통 이 플래닝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텀이 길기 때문에 미처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뭐 택티컬 어버니즘이라든지 팝업 어버니즘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실험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텀이 긴 계획 사이사이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빨리빨리 변화에 대응하는 어떤 것, 그리고 그것이 아주 길게 가져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이 잘 적용이 된다면 우리 부산의 15분 도시도 굉장히 성공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대생에 관련된 가장 핫한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슈에서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김지연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해외 여러 사례뿐만이 아니라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과제까지도 알아볼 수 있었던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다시 한번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해 일과 여가, 주거가 조화로운 도시를 주제로 RTBP 얼라이언스 김철우 대표님께서 멋진 강연을 준비 중이신데요. 지금 이 자리로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RTBP 얼라이언스 김철우입니다. 저희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에 나왔던 세 가지 중에서 변화 가능한 도시와 관련되어 있는 일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민간 영리 기업이기 때문에 도시 계획이나 아니면 15분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도시를 위한 리듬 그리고 거기 유쾌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에 좀 더 집중하면서 저희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하는 걸로 저희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의 쓸모를 찾는다는 미션을 가지고 2014년 회사를 설립했고요. 지금까지 총 5개의 거점 공간을 만들어서 컨텐츠를 올려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 혹은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현대 도시는 굉장히 우리가 말하는 성공 또는 행복을 위한 골을 좁게 만들어 놓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경쟁하고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도시에 몰려 살고 있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에 몰려서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일자리라든지 다양한 인프라들도 거의 대부분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몰려 있고요. 그런데 그런 서울 또는 수도권의 과연 삶의 질은 어떨까 또는 만족도는 어떨까를 생각해 보면 서울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큰 대도시라고 하는 곳들이 대부분 다 삶의 질 또는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수도권, 대도시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또는 생활 인프라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이 획일적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좁은 고를 찾아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이 상황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것을 삶의 형태를 다양화하고 다양한 삶을 살 수 있는 선택지를 마련해 주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실험을 하고 있는 주 대상지는 영도이고요. 영도라고 하는 곳은 조선항만업이 활성화되었던 시기에는 인구가 23만 명까지 있었던 곳이고 잘 아시다시피 2000년 후반대에 쇠퇴한 조선업 또는 항만산업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고 빈집이나 공장들도 유휴 공간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떠났던 사람들 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영도의 매력을 잘 찾고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돌아와요 부산항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세웠던 가설은 영도가 이미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고 그 안에 숨어있는 문화적인 혹은 사회적인 자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곳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잘 꺼내서 주변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좋은 컨텐츠로 만드는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컨텐츠와 공간들이 이곳을 좋아하거나 이런 방식의 삶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좋은 가치를 전달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팬이자 고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산, 특히 사람이나 그 지역에 숨어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유휴 공간들을 활용해서 거기에 좋은 의식주와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 즉 다시 말하면 일상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것을 시작을 했고요.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유휴 공간에 올려서 담아내는 거점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저희는 솔루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공간과 관련해서는 공간을 조성할 때 용도 지역, 즉 다시 말하면 우리 도시 계획 안에서 공업, 그다음에 상업, 주거로 나누어져 있는 용도 지역들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용도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에 맞는 대안적인 솔루션 공간 또는 컨텐츠 프로그램을 담아내는 것을 계획을 했었고요. 첫 번째로 했던 것이 쇠퇴한 공업 지역 안에서 어떤 대안이 가능할지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 2개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거 지역에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쇠퇴 마을 또는 삼복도로 마을에서 다음 단계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또는 생활 인프라와 경제성 혹은 지속 가능성이 가능한 마을의 형태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실험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상업 지역에 대한 대안, 즉 다시 말하면 용도 지역상에서 용적률이 가장 높은 곳에서 어떻게 하면 저층 개발로 부가가치도 만들어내고 지역의 활성화도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 이렇게 3가지를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작은 메이커 스페이스였는데요. 지역의 조선업이 쇠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공장들 중에서 쓰고 있지 않은 유휴 공간 또 일감이 떨어져 있는 공장을 리모델링하고 개선을 해서 거기에 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잃어버리거나 조선소에서 일하다가 다른 일을 알아봐야 되는 사람들이 다음 단계를 고민할 수 있는 메이크 스페이스로 만들고 비즈니스를 같이 의논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두 번째는 항만에 있는 물류 창고,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물류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개조한 복합 문화 공간 끝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원래 타이어 회사의 물류 창고였던 곳을 최근에 조선 관련돼 있는 항만 관련돼 있는 산업들이 좀 더 안 좋아지면서 비어 있던 곳을 문화와 공연 그리고 전시, 파티와 같은 다양한 콘텐츠로 채우고 거기에서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실험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활용했던 곳입니다. 여기에는 국내외에 있는 다양한 아티스트 기획자들이 모여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실험하는 일들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상업적으로는 광고라든지 영화 이런 산업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은 스튜디오 역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주거 지역의 대안을 만들기 위한 비탈 프로젝트였는데요. 여기는 삼복도로에 빈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마을의 입구에 있는 빈 건물을 저희가 개조하고 거기에 있는 빈집 2채를 같이 조성을 해서 여기에 이 마을이 다음 단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들과 그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컨텐츠 또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실험하는 공간으로 활용했던 곳입니다. 이제 이 공간을 활용하면서 이 주변에 있는 지역 커뮤니티와 같이 연계하면서 그분들에게는 인프라의 어떤 그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 저희는 여기서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에 대한 실험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같이 교환을 했었고요. 거기에서 필요한 크리에이터들을 그 마을에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인력과 주거와 관련되어 있는 저희가 3가지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서 실험을 해가면서 생각했던 것이 이제 영도의 관심과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 때 저희는 다음 단계로 이렇게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지역 안에만 가두지 말고 다른 지역과 연결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모델도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도물산 장려 운동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올해부터 용도물산 장려회관을 위한 2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용도물산 장려 운동의 거점 베이스 캠프가 될 용도물산 장려회관이고요. 두 번째는 용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확장을 위해서 용도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제주도 원도심 제주항을 활성화시키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용도물산 장려회관인데요. 용도 복례동이라는 곳에 아까 우리 컴팩트 시티에서 말했던 것처럼 복합 시설 또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집적되는 생활권을 위해서 인려가 주거가 어떻게 하면 가깝게 연결되면서 서로에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건물 그리고 그 길에서 다양한 인프라들이 같이 섞일 수 있고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문화들이 계속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들을 실험하는 그런 일종의 라이프 스타일 센터 그리고 커뮤니티를 위한 인큐베이팅 센터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 비슷한 용도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쇠퇴도가 높은 제주의 제주항 주변에 있는 공간 하나를 마련을 해서 여기에서 지역의 가능성 그리고 거기에서의 또 다른 근접 생활권이라고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조선소의 뒤편에 있는 횟집 거리에 횟집만 아니라 다른 콘텐츠 또는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섞였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어떤 콘텐츠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점 공간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이 한 공간에서 많은 상품을 팔거나 콘텐츠 유명한 핫플레이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요. 이 지역이 다음 단계가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리빙랩을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단순한 커피숍 또는 단순한 술집의 개념이 아니라 문화 또는 크리에이터들이 계속해서 드나들고 컨텐츠를 생산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지역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계속해서 부산에 있는 로컬 브랜드들이 본인의 브랜드를 소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팝업 스토어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공간들과 그다음에 실험들을 통해서 부산에 있는 아티스트들이 자신이 잘하는 것을 내보일 수 있는 장소로 혹은 광고판으로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기획을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공간 앞에 보면 탑동광장이라고 하는 넓은 광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활용도가 매우 낮아져 있어서 이 공간의 활용을 통해서 다양한 팝업 프로그램들 또는 아까 말씀하셨던 택티컬 어바니즘에 입각한 여러 가지 실험들을 지자체와 한번 시도해 볼 생각이고요. 이제 그게 바로 주변에 있는 생활권 또는 주민들 또는 상권에도 활력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방식으로 기본적인 도시계획과 상관없이 저희 주변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대한 걸 꺼내고 그걸 가지고 다음 단계를 이어갈 수 있는 도시의 리듬 그리고 유쾌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발표를 해주신 RTBP 김철우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런 발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부터는 패널 토론을 진행해 볼 텐데요. 앞서 발표를 진행해 주셨던 세 분께서 주제에 대한 토론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무대를 정돈하고 잠시 후부터 준비가 되는 대로 패널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서 이제 토론을 다 마치고, 발표를 다 마치고, 이제 주제 발표를 주제로 해서, 두 분과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인생 살면서 15분이라는 게 이렇게 짧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고요. 스태프분들이 이제 15분이라고 벨을 울릴 때 저 벨이 그 벨인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토론 때는 제가 제일 작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저희 모신 김지현 교수님께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걸 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저희 과제들 중에 역세권 컴팩트 시티, 타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관이 주도로 하기보다 민간에서 어떻게 좀 인센티브를 가지고 유인책이 있게 자발적으로 좀 조성해서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도시 계획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평소에 생각해 보신 것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주시면 결론 물론 저도 제가 뚜렷한 어떤 답이라거나 이런 게 이제 있지를 않으니까 열심히 그냥 그것에 관해서 혹은 관련돼서 연구하거나 공부하는 것인데요. 그런 도시가 제가 잠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시 계획이라거나 도시 설계를 할 때의 어떤 어려움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거나 만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도시적 상황들이 굉장히 개별적이거나 아니면 거기에 어떤 자신의 어떤 재산이나 어떤 그런 프로퍼티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개인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컨트롤할 때에는 전반적인 어떤 룰을 정하거나 방금 이제 인센티브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그것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거나 그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그 결과나 효과가 너무 다른 것이라서 그것을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인 어떤 빨리빨리 올라오는 어떤 수요나 반응에 대해서 관의 측면에서 혹은 빨리 그런 것을 대응하고 평가하고 빨리 수집하고 평가하고 반응해서 적용할 수 있는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한 강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도시계획 시스템 안에는 그런 것이 많이 없는데 지금 여러 군데서 실험도 되고 있고 시도도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그런 것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응하는 어떤 그런 도시계획, 도시설계적인 어떤 시스템 반응 그리고 그런 루트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제가 이 질문이 너무 브로드하게 대답해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행정을 하면서 시민 수요가 발생될 때마다 어떤 실험적인 정책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보행 환경을 한번 개선해 보자라는 주제들이 이제 테마들이 이제 이슈가 되었을 때 이 테마들을 어느 공간에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리스크가 있지 않겠나라는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선뜻 못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광안리 해변에 보행 전용 거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임시적으로나마 한 주말에 한두 시간 정도 막아서 보행자들만 보행을 하게끔 하고 좌판을 열어서 또 거기서 커피도 팔고 술도 팔고 음식들도 팔고 이런 문화 공간을 이제 만들어 드리면 그걸 이제 실험적으로 이게 좋다 괜찮다라고 이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또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영속적으로 이제 보행자 전용 구간으로 만들고 이런 시도들을 여러 번 해봐야 되는데 사실상 한계가 있다라는 게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말씀을 아마 교수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전에 이제 지호 대표님께서 하시는 어떤 그런 것들 제가 사실은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되게 그런데 물론 이제 직접 하시는 분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많은 실험들이 사실은 근데 그게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도로라든지 다른 공공시설 분야나 이런 것에 대한 이용까지 확장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어떤 건물이라든지
민간 소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실험은 많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기반 시설이라든지 도시의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지금 대표님께서 혹은 그 언론에서 하시는 것처럼 그런 실험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된다면 그건 훨씬 더 빨리빨리 좀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좀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은 하고 있죠. 근데 하여튼 예. 그럼 교수님 말씀에 김도희 대표님 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일단 저는 이제 실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가 좀 더 이제 넓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실험이라고 하는 건 사실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실험한다는 건 정말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고 거기에서 혹시나 예를 들면 10번이라고 치면 한두 번, 두세 번이라도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게 다음 단계로 써먹을 수 있는 진짜 우리 솔루션이라고 생각하는 걸 찾기 위한 거기 때문에 8번 또는 9번의 실패나 아니면 이슈들이 생길 수 있는 것에 대한 걸 감안할 수 있어야 반대급부를 좀 이렇게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같이 이해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 처음 이제 발표하실 때 대표님께서 약간 이제 그 경제적인 부분 그런 단순히 뭐 어떤 그냥 활동만이 아니고 이것이 경제적인 어떤 부분을 고려한 어떤 그런 사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특별한 어떤 조건을만 가지고 특별하게 만들어 가지고 해보고 나오는 거라면 그거는 일반적인 어떤 기준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구조 자체도 경제적으로도 그것이 서스테이블 해야 그런 활동과 그런 내용과 그 계획들이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는 확장 가능성을 얻는 것이니까 저는 역시 그런 점에서 그것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점이고 꼭 반드시 우리가 그 사회 활동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도시 계획이 조금 더 가벼워지는 실험들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타트업의 방식이라는 게 이제 도시 계획 또는 기본적인 거시 계획은 사실 뭐 같이 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하지만 운영적인 측면에서 또는 그 실행을 위해서는 좀 그런 방식이 조금 더 많이 접목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이 관에서 뭐 재정을 투입해서 뭐 도시 재생한다 아니면 생활권을 조성한다는 부분은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뭐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관에서는 부작용을 최대한 뭐 최소화하면서 그 파급 효과를 굉장히 뭐 확산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수준에서 머물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그 여건을 기반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런 논의들을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 속에서 이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대표님께서 이제 현장에 계시니까 현장 주민들이 어떻게 좀 더 참여하고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뭐 또 공감대 형성을 확산시키기 위한 뭐 정책적으로 제언을 해주신다 그러면 뭐 과연 현장에서 느끼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요즘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건 아마도 어떤 이렇게 모이는 자리를 만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이제 어느 방향을 볼 것인지에 대한 걸 기준으로 놓고 각자가 어떤 입장인지에 대한 걸 계속해서 내놓고 교환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저는 거버넌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것에 다 동의해서 똑같이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방향성에 대한 건 이제 아젠다로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 가기 위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나 그다음 입장이라는 게 많이 다를 텐데 거기에서 우리가 합의해서 풀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같이 합의하고 뭐 의결이라기보다는 같이 의논해 나가는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조금 더 자연스럽고 이렇게 테이블 자꾸 만든다고 하는 걸로 형식적으로 갈 게 아니라 자주 아주 일상 안에서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들이 이제 바텀업으로 올라가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일상 안에서의 거버넌스 또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게 얼마나 자주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자꾸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버넌스 말씀하시니까 이제 저도 동의하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이게 지금 이제 거버넌스라는 것이 많이 얘기가 되면서 그리고 연구도 많이 되면서 사실은 단순히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을 수립해서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전달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만이 아니고 사실은 포멀한 어떤 그런 거버넌스의 영역과 그다음에 인포멀한 비공식적인 어떤 영역에서의 거버넌스 그리고 거버넌스 수립 그런 어떤 정책이든 어떤 것이든 수립해서 그것을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빨리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어떻게 유연하게 받아서 그걸 변화시키면서 한번 만든 뭐 정책이나 어떤 계획을 무조건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는 어떤 것을 하나로 다루고 그래야지만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요즘에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거버넌스인데 그런 말씀하고도 그런 얘기와 지금 대표님 말씀도 맞는 것 같아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하는지보다는 이걸 어떻게 유연하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김철우 대표님이 지금 구상하고 계신 것 중에 제일 좀 궁금한 게 제가 영도에서 나고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영도에 만들고 계시는 그 영도 물산 장려회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좀 주시면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또 확장성은 어느 정도 기대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름을 거창하게 붙였는데 그 하드웨어적으로는 특별함이 없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첫 번째는 그 지역이 지금 현재는 창고군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고 뒤는 지금 현재로는 이제 가로 자체가 그렇게 활성화된 곳이 아니어서 이곳에 어떤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과 컨텐츠가 모일 수 있을까에 대한 첫 번째 고민으로 이제 시작한 일종의 아까 말씀드린 거점인 거고요. 이제 여기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영도의 이런 관심들과 문화들이 지금 잘 꺼내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모이다 보면 이 주변으로 계속 그 영향력이 뻗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런데 이게 지역 안에서만 머무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왕 이렇게 잘 꺼내졌고 좋은 콘텐츠가 나온다고 하면 이걸 잘 다른 지역과 연결해 보면 다음 단계로서 확장할 수 있는 로컬 브랜드와 크리에이터들도 나오지 않을까. 그럼 당연히 저희도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저희는 그런 얼라이언스 구조를 생각하는 거고요. 그 얼라이언스라는 게 법적으로 맺어져 있다기보다는 제가 성장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의 성장과도 연결돼 있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의 성장에 따라서 저도 같이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방식이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의 다른 거점들도 계속 이제 아마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 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한 준비들을 지금은 하고 있고 이제 다른 지역에 실험하는 것은 처음 이제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특히 이제 부산이나 이제 영도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랑 유사한 정체성 또는 상황에 놓여 있는 곳들을 좀 중심으로 계속 지켜보고 어떤 곳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를 찾아보는 일을 하고 있고요. 건물 자체는 하층부에 이제 상업 공간, 특히 이제 로컬 브랜드가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상업 공간이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 시설인 코워킹 스페이스가 들어올 것이고, 상층부에는 공식적으로는 주거는 아니지만 일부 주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레지던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서 우리가 지금 보통 얘기하는 직주락 또는 인력아 주거에 연결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아주 작은 컴팩트한 실험을 또 해보면서 그것에서 상충하는 충돌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거기서 또 나오는 좋은 시너지가 있다면 이것들을 더 확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까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 사실상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한 공간에 놓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걸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가깝게 마을 재생하시는 분들도 이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데다가 또 그 커뮤니티를 어떻게 활성화시킬지에 대한 고민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인력 관련 문제인데
만약 얼라이언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 그 생활 커뮤니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전문 코디 이런 역할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신지. 일단 우선은 저희는 그 뭐 지자체나 기관과 특별히 그 이렇게 딱 연결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어서 저희가 지역의 도시재생 센터의 코디네이터 또는 그 센터 팀들과 어떤 방식으로 그 팀들이 어떻게 이제 다음 단계를 이어가는지를 제가 확실히 알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제가 조금 요즘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지점은 그렇게 해서 이미 그 지역에 대한 인프라들이 드나드는 창구가 된 플랫폼이 지역에 있는 그 지원 센터가 되었는데 그 센터가 사업 기간이 끝나면 바로 이제 해체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이걸 다음 단계를 이어갈 수 있는 방안들 또는 물론 그 팀원들이 그대로 다 다음 단계를 이어갈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모였던 데이터들 또는 거기에서의 콘텐츠들이 민간으로 다시 그게 주민이 되었든 아니면 기획자가 되었든 아니면 어떤 이렇게 뭐랄까요 합자된 어떤 단체가 되었든 거기로 넘어가서 잘 쓰일 수 있을까? 왜냐하면 거기 충분한 데이터들과 거기에서 이미 일어난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을 거고 주민들의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잘 끌어갈 수 있는 혹은 잘 오거나이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연결되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어떤 주체여야 될지에 대한 것은 아마도 이제 조금 많이 사회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지에서도 그렇고 전국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지자체에서도 같이 고민해보고 좀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게 그냥 해체되는 것이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아쉽고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사실 이런 그 데이터의 영속성이라든지 공공 데이터의 그 뭐 유지 관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어떻게 또 데이터를 마이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도시 재생 쪽으로만 봤을 때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에 대한 역할 중에 하나가 또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으시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 난관도 있고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거기 때문에 또 한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이 이제 생활권 내에 정말 주민이 주도하고 생활권이 중심이 되는 시범 생활권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실질적으로 그 생활권을 잘 이해하고 또 그 생활권을 바꾸고자 하는 애착이 있는 분들이 이 생활권을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 커뮤니티를 좀 활성화해서 지역 목소리를 내야지만이 그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오랫동안 그 해외에서 생활을 하셨던 우리 김정 교수님께서 그 영국 런던은 좀 뭐 분위기가 어떤지 이런 걸 좀 갑작스럽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영국 런던의 분위기가 어떤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근데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요, 저도. 근데 그냥 제가 영국 런던의 얘기는 말고, 제가 그냥 주민 참여 관련한 얘기 전에도 몇 번 이제 말씀 나눴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좀 할까 싶습니다. 근데 주민 참여 관련해서는 사실은 영국도 그것을 받기 위해서 아예 플래닝 시스템 자체를 바꿨어요. 한 10여 년 전쯤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부분의 이제 어떤 도시계획 행위를 할 때에는 입안권이 있고 입안권자가 그 상위의 어떤 그 큰 건에는 상위 승인권자인 데서 승인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영국은 지금 이제 그 입안하고 승인하는 어떤 그 절차 자체를 지자체에서 거의 다 처리를 하고요. 중요한 그 변화는 뭐냐면 네이버후드 플랜이라 그래가지고 각각의 주민들이 자신들이 그 연합을 해서 그것을 꾸려서 계획안을 수립하고 올리면 지자체에서 그것을 받아서 아예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시스템을 마련해 놨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여러 이제 그걸 통해서 그냥 제가 본 바로는 그게 잘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축이 돼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사실은 이제 물론 아주 딱 적합한 그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하시는 그런
활동이나 그런 업체들과 다른 여러 종류의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가진 분들이 같이 아주 용이하게 주민들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건 없지만 방금 저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네에 뭐가 필요한지는 안다는 말이죠. 아주 적절하게 잘 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것과 그러면 전문가적인 지식이나 어떤 경험을 가진 분들이 빨리 연합을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져서 만들어진 내용들을 관에서는 아주 여과 없이 빨리빨리 받아들여서 처리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이 이제 셋업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주민 참여 얘기가 굉장히 많은 화두입니다만 그것은 저는 근본적으로는 그 아이디어를 빨리 받을 수 있는 플래닝 시스템이 좀 그런 식으로 빨리 바뀌고 좀 더 체질 개선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재빨리 영국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잘 생각이 안 나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당황스럽게 제가 죄송합니다. 영국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가지고 이쯤에서 혹시나 그 뭐 온라인이나 아니면 플로우에 계신 분들 중에 뭐 저희에게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을 잠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혀 없습니까? 예, 전혀 없는 걸로 하고. 일단 그러면 저 마무리 차원에서 저희 시가 그 구상하고 있는 이 15분 도시에 대한 그 정책 제언을 그 저희 교수님부터 뭐 강제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제 지금 제가 계속 좀 전부터 드렸던 말씀이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뭔가를 빨리 바꿔내 저도 확실히 뭐 어떤 해답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우리 지금 어느 정도는 경직돼 있는 많이 물론 여러분들께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사실 알고 있습니다만 경직돼 있는 아직까지는 좀 그 주민들의 많은 다양한 수요를 반응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역부족인 그런 그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과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우리 도시 공간은 항상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변화하고 상황이 달라지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접근하는 방법, 그것들에 어떻게 접근해서 자료를 또 모으고 의견도 받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 시스템 외적인 또 차원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주민들과의 어떤 긴밀한 교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런 것이 있어야지 않을까. 뭐 여전히 너무 넓은 얘기고 큰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방향의 어떤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 제 이제 그 전공이나 어떤 그런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뭐 세 가지 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수렴할 수 있게끔 뭐 시스템을 좀 고민해 달라. 첫 번째 하고요. 또 계속 변화하고 있으니까 좀 유연하게 대처해라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이걸 딱 끊어놓고 오늘부터 내일까지만 의견 수렴하는 게 아니라 좀 상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또 시스템 외적인 부분도 좀 챙겨봐 달라 이런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김철규 대표님께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좀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좀 추상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그 주변 그러니까 우리 동네나 우리 주변과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좀 절대적으로 좀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주변에서 유쾌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뭐 기회 그다음에 양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가까이에서 다양하고 즐거움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거기에서 시간을 많이 쓰게 될 거고요. 이제 그러면 결국 각자의 삶의 질 또는 행복감은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인프라가 필요하고 어떤 콘텐츠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기업은 기업 입장에서 또는 또 지자체나 아니면 학계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걸 해 나가면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사용자의 어떤 경험 또는 요구 입장에서의 다음 단계를 고민하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건축건지, 아마 건축가일 겁니다. 유현준 교수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잘 되는 골목은 이벤트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김철우 대표님도 현장에 계시니까 이 여러 가지 뭐 이벤트들이 즐길 것들이 좀 있어야지만이 그 생활권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즐거워야지 그걸 보면서 외부에서 또 들어가서 그걸 또 즐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 생길 거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한 저희도 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어떤 방향이 좋을지에 대한 노력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정책들이 그 어떻게 자리 잡아 나가는지 아니면 좀 뭐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구축되거나 아니면 컨텐츠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책 추진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뭐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간략하게만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부터. 예. 글쎄요, 뭐 하여튼 저는 여기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주 뭐 저랑은 다른 입장을 갖고 계신 팀장님이나 대표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 저한테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철 대표님. 예. 네, 뭐 민간 입장에서 여튼 바라는 바는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한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획하시는데 잘 써주십사 하는 생각들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같이 의논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버넌스 구조가 있다면 언제든지 흔쾌히 참여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두섭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뭐 사전에 그렇게 크게 시나리오를 쓴다든지 아니면 질문을 사전에 배포해서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분위기였으면 안 올 거였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분위기라서 상당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예. 여하튼 장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15분 도시가 주민의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세 분의 토론을 통해서 자세하게 만나봤는데요. 네, 오늘 또 유쾌하게 진행을 맡아주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 지윤성 팀장님 덕분에 더욱더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패널로 수고해주신 부산대학교 김지연 교수님 그리고 RTBP 김철우 대표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프로그램 함께 만나봤습니다. 발표와 토론을 진행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다음 순서는 부산 삼봉네트워크 마을공동체 주민 여러분들께서 들려주는 우리 동네 이야기 마을 수다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약 30분간 휴식을 취하신 뒤 4시 정각에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